반갑습니다. 저는 역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번에 3회차 진행하고 있는 역사 전문 강사 백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2회, 3회째인데요. 이 3회를 맞으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인원이 불어났다. 예, 정말 느낍니다. 감성 스토리 교육원의 멤버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백이성 선생을 한번 보러 오시는 게 얼마나 큰 투자인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는 본인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그래도 뭔가 좀 얻어 가셔서 너무 유명하거나 너무 이상한 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셔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남편분이나 혹시 누군가가 물어볼 일은 없겠지만 내가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아나? 이러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 이름을 그게 뭐더라? 이러면서 하여튼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었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뭘 배우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혹시 자살 예방 학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감성 스토리 교육원 소속이신 분이 계시나요? 예, 한 분이시고. 여러분 어떻게 나머지는 두 분이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인연이 돼서 오셨는지요? 이게 지인들이 이렇게 오신 건가요? 예, 좋습니다. 동국대학교 신협플래너 학교에서 왔습니다. 예, 신협 플래너. 신협이 아니라 시니어 플래너. 예. 정말 좋습니다. 근데 시니어라는 게 연세가 언제부터 시니어라고 하나요? 45세부터 시니어입니까? 그럼 한기로 보고 빨리 좀, 그죠? 예. 시니어로 빨리 들어가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는 언제나 청춘인 줄 알고 있잖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요거 보기 전에요. 예, 한 번만 오늘의 포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입니다. 불을 가만히 있어봐. 이걸 하면 이게 윙 올라가 버리니까. 예, 포스터입니다. 요 세 명이 실제 말고 극 중에서는 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는 몇 년생인가요? 예, 71년생이니까 시니어에 들어가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우리 시니어라고 대답하신 어머님 웬만하면 한번 웃어주실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리는데도 예, 표정이 이러십니다. 예, 우리 뭔가 조금 이 강사를 고려하셔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71년생이죠. 71년생. 그죠? 왜 71년생으로 설정했느냐 하면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박보검이가 맡았던 역할이 최택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남택. 어차피 해리의 남편은 택이다. 그런 말이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가 공군사관학교 들어간 애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남류. 어차피 남편은 유준열이다. 그러니까 어남류와 어남택의 대결이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두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청주에 공군사관학교가 생긴 게 1971년생부터 입학했습니다. 거기로. 그 다음에 이창호 구단이죠. 이 최택의 모델이 됐던 이창호 구단이 71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1년으로 해서 응답하라 88이라는 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그 세대를 대학생으로 설정할 것이냐, 고등학생으로 설정할 것이냐. 고등학생으로도 한번 해봤죠. 응답하라 97이라는 거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히트를 쳤죠. 대학생으로도 해봤어요. 응답하라 94. 그죠? 예,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더 88년에서 이제 더 내려가면 응답하라 81이 될 수밖에 없는데 81이 되기를 지금 TVN에서 안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품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소품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다고. 여기에 이제 인천의 서구에 있는 모 동네를
인천 서구에 있는 모 동네를 했는데 내가 교회의 그 부목사님이 그러시는 자기가 서대문구의 수색동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서 촬영해도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70년대 영화 그냥 바로 촬영 가능한데 왜 인천까지 갔을까? 그냥 아마 서대문구하고 협의가 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나는 협의가 됐습니다. 서대문구하고. 뭐가 협의가 됐습니까?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사저하고 도롱뇽, 그러니까 동영이 그 집하고는 협의가 돼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했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뭐라고 본 거예요? 이 드라마가 히트칠 이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미 2개나 히트를 쳤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좀 아무래도 얘 때문에 히트를 못 치지 않겠느냐. 이 걸스데이의 헬이라는 애 때문에 그만큼 서울시가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거대한 집단이. 그러니까 인천은 서울시가 던지니까 좋다고 받아가지고 저기서 촬영해가지고 인천은 완전히.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 이 동네만 뜬 거야. 서울 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이라고 하는 동네만 엄청 떴어요. 다 이사가는 동네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봉구 쌍문동이 뜬 거는 여러 가지 만화가 있습니다. 로봇집바도 도봉구 쌍문동이었고요. 신문수 화백이 그렸던. 그 다음에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는 게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또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역사 수업 시간에도 알려주지 않는 드라마 속 재미있는 역사 스토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저는 방송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현대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사람들의 민주주의 시대라면 국민 하나하나, 시민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에 어쩌면은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역사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박보검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막 여리여리해서 나는 그러나 싫더라. 뭐 그런 아주머니들이 좀 만약에 20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혜리도 뭐 며느리감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혜리 언니 그 보라의 경우는 저런 며느리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집살이 할 일 있나 뭐 이런 거죠. 예, 공식 관계도를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예측이 틀리시는 분, 여기. 그죠? 응답하라 94에서도 시티폰에 투자했다가 왕창 꽉 났던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왜 핸드폰을 밥 위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사람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여보세요? 하면서 뭐 그렇게 했죠. 이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주인공 성씨는 항상 성씨예요. 그죠? 예. 성동일 2일화 이렇게 나와요, 맨날. 그래서 이제 보라, 그 다음에 덕선, 그 다음에 여기 노을이, 예, 그죠? 여기 72년생, 71년생, 68년생. 그랬습니다.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로 나오죠. 예, 도봉구 쌍문동에서도, 그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68년에 태어난 애들 같으면 도봉구 쌍문동에서도 전교 1등 하면 서울대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도봉구 쌍문동에서 전교 1등 한 애가 제가 봐서 성신여대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신여대 갔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양극화가, 이 자사고 생기고 나서 일반고의 형편이 그 모양이에요. 이 정환이네입니다. 정환이네는 오늘 되게 많이 언급될 겁니다. 되게 많이 언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는 이런 집들이 있죠. 그게 재미는 좀 더해주는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집이 이런 집이죠. 이 도롱뇽 저거 아빠. 도롱뇽이 그 일요일 아침에 아버지 제가 신문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장학 퀴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젊음에 그거 장학 퀴즈 아주 좋은 거지 이러면서 80년대에 정말 참 다들 꿈을 꾸었다. 장학 퀴즈라는 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가했다가 예선 탈락했던 손석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선 탈락했죠. 자기는 잘 맞췄는데 옆에 짝지가 못 맞췄다 이런 말도 하고 그때는 그랬던 사람. 예.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차인태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으로는 교회 장로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영락교회 장로였던 사람입니다. 차인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구봉서가 장로 됐거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 연예인들이 장로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해 주느냐면 방송에 나오는 것이 82년도부터 상당히 영향력이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금 동원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장로라고 교회에서 선전했을 때 자금 동원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구봉서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게 뭐고 이랬는데 어떻게 되면 구봉서를 딱 올리는 순간에 돈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출몰하기 시작한 게 1995년도부터 대형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형 교회가 거의 빚덩어리거든요. 빚을 많이 져요. 근데 그 빚이라는 게 교회의 그 뭐라 그러나 주마다 헌금이 모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주일 헌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이렇게 모이면 그 헌금을 어떻게 됩니까? 은행의 신용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수협의 한 과장이었습니다. 수협이라는 은행 아시잖아요. 그 수협의 과장이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세계 금융사상 초대박 상품이에요, 그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지금 수협은행장이 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승승장구해서 완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헌금을 공개할 것. 주보에 헌금이, 교회 주보에 헌금이 월 얼마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장로들을 연대 보증을 세울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장로들이 연대 보증을 세우는 거고 연대 보증이 담보물 없이 돼요? 자기 집 없고 그 자금 동원력이 없는 사람 장로 되겠어요? 그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가.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소위 얘기해가지고 엠마누엘 교회 이런 그 광진구의 중앙교회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쫙 이게 미국까지 막 완전 이 한국 교회 초대형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그냥 백이성의 역사 콘서트용 역사 상식이었습니다. 예.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예. 목사님한테 여쭤봐도 누구한테 들었느냐 묻고는 아마 다음부터 잘 안 만나 주실 겁니다. 제가 봐서. 자, 우리 혜린의 아빠 한번 보실까요? 혜린의 아빠. 성동일이가 이 은행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죠? 예.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신 분 많죠? 한일은행이라면 여러분들 딱 뭐가 느껴지세요? 한일은행, 80년대 한일은행. 최고의 직장. 한일은행 들어갔다 하면 이거 그때는 공무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세계의 그 3D 업종이라는 말이 없었고요. 세계의 가장 이상한 직업 중에 교사가 들어가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 80년대가. 지금 생각하면 교사가 어디에 거기 그렇게 들어가. 그렇지 않겠어요? 교사는 50년대, 60년대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70년대 딱 들어서면서 어떻게 종합상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주기 시작하면서 선생하다가 다 때려치고 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일은행. 이게 지금 무슨 은행이 돼 있습니까? 우리은행. 한일은행이 원래 뭐 했던 게 한일은행입니까? 1907년에 뭐 했죠? 이 은행이 1899년에 처음 생겼거든, 한일은행이. 1899년에 처음 생겼는데 은행장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은행장은 보통 자본금을 낸 사람이 은행장을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때문에 돈을 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순종이잖아, 순종. 태자 이은 선생이, 순종 황제가 태자 시절에 자본금을, 왕실 내탕금을 딱 맡기고 자기가 은행장이 됐어요.
그러고 1907 있다가 일본이 우리를 다 먹으려 한다 해가지고 무슨 운동을 합니까? 1907년에 국채 보상 운동을 이 은행 그걸로 합니다. 국채 보상 운동을. 그래서 내가 절대 우리 은행 아니고 딴 데다 안 만들어요. 계좌를. 아니, 내가 역사 전공자잖아. 미쳤습니까? 제가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 만들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전통은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은행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도 뭐야? 한일은행밖에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 저기 신한은행, 뭐 수협, 농협, 뭐 SC, 제일은행, 뭐 변하면 제일은행은 이름도 다이이치예요. 제1이잖아요. 그죠? 예. 제일은행이 뭐 98년도에 뭐 눈물의 비디오 우리가 이제 잘린다고 뒤에 조직을 잘 부탁드리고요. 막 여직원들이 막 그러고 울었잖아. 나는 별로 안 슬프던데요. 나는 뭐 그때도 한일은행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 저기 그 농협을 학교에서 계좌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농협을 쓰는 윤범기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자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거 모르고. 예, 그래서 농협은 삼성이 투자 안 했으면 그 은행도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자, 이분입니다. 그죠? 예, 성동일입니다.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일은행 만년 대리 승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승진이 안 됐을까요? 집이 반지하에 살잖아요. 그 반지하 왜 살아? 보증을 잘못 썼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차압당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하고 교사하고 은행원의 특권 중에 이거 특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특권 중에 뭐가 있었어요? 보증을 서다가 망해도 생활비는 남겨놓고 월급을 차압해서 떼간다고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승진시켜요? 여러분들은 지역구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자산 공개했을 때 빚이 많은 후보를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되면 지 빚부터 갚으려고 할 거야,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볼 때는 이런 우리 어른들끼리, 그러니까 젊은 애들끼리 이런 거를 만약에 논한다고 할 때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어른들끼리 얘기할 때는 어른의 용어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응답하라 88의 드라마의 역사적 부수예요. 아마 다른 사람도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야. 그저께 내가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뭘 하려고? 뭐 이창호 구단이 얼마나 이겼는가 이런 거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 개나소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거 당신이 말라고 하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내가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드라마를 보는 우리 와이프 무슨 뭐 그런 게 있어. 뭐 친목 모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30대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여기에 보면 가족 관계에 있잖아. 선우 여동생 있죠. 아주 진중가 뭐 하는 애 있잖아. 걔하고 다 생년이 비슷해. 81년, 82년, 83년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얘네들이지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어떤 장면이나 어떤 거에 그걸 하느냐. 아직도 박보검의 외모에 쏠려 있더라고. 그죠? 이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애린애린한 그 외모에 남자가 아니라 기집아같이 생겼다 하는 그 외모에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역시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박보검의 아름다운 외모만 이렇게 떠오르고 아마 이런 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딱 보면 뭐냐면 남성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야. 남성들은 박보검 안 좋아해요. 그런 나를 왜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동일이가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한일은행 옛날 본관 건물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요렇게 놓고 자, 앞을 보세요. 요렇게 놓고 지금 요 지점에 뭐가 있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서울 중구예요, 여기가. 요 뭐가 있어요, 여기? 요렇게 딱 놓고. 여기가 바로 롯데백화점이 있죠. 롯데백화점 본관. 그죠? 요렇게 틉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45도 각도. 아닙니다. 롯데 호텔이 있죠. 맞죠? 그럼 이렇게 틀어서 이쪽.
바로 여기 이게 뭐예요? 삼성화재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이게 안국화재 빌딩이에요. 이거 지금 삼성화재잖아. 왜 요거 여기가 한일은행 본관이었다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조직이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 전체가 그냥 은행 본점이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사내 교육을 그렇게 받았대요. 우리는 대한제국의 금융적 법통을 잇는 은행. 나중에는 은행원들이 다 외웠대. 처음에 그 뭐냐면 우리는 이러면서 다 따라하는데 우리는 대한제국의 금융적 법통을 이어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던 민족적 기업이 뭐 이러면서 한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럼 사내 아나운서가 누군지 난 지금도 모르겠어.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한대. 그러면 아침에 조회를 하면은 8시 30분에 이렇게 하고 다 서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서 있다가 자 지금부터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차작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전부 다 앉아가지고 아니 그게 전국이 단일 시간대죠. 우리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제주도부터 그죠? 이 서울 본점 저기 위로는 저 가평 뭐 저기 뭐 좀 어디야 포천 여기 이런 지점까지 일제히 어때 지금부터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짜자작 앉는 거야. 이게 이런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기가 센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자긍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기관답게 여기는 한 달에 딱 한 번만 허락됩니다. 음주 회식이. 그렇기 때문에 성동일이 맨날 드라마에서 술 취해갖고 들어왔던 거예요. 왜? 돈 주고 회식해 주는 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은행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인데 국채보상운동의 골자가 뭐야? 담배 끊자, 술 끊자 아니에요? 그래서 빚을 지지 말자 이거잖아요. 맞죠? 일제를 사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해? 국산품 애용이 또 이 사훈이에요. 반드시 국산품을 써야 돼요. 반드시. 내가 차가 혼다야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겠습니까? 오죽하면은 한일은행이 한자에다가 일이 일본이라고 생각하시잖아. 아니에요. 한일자라고. 딱. 자. 그래서 1988년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가계부, 한일은행. 아시겠어요? 이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거예요. 1988년도. 기관 가계부로서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는데 이때부터 아마 한일은행 때부터 회사를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 이런 다이어리나 뭐 이런 거를 이 회사 이름으로 우리나라 원래 하나가 히트 치면 그 다음에 다 따라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어리 산업이 89년도부터 대박을 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그 거의 진짜 그 뚫고 올라가는 기세로만 보면 10대 기업에 들어갈 줄 알았던 양지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이어리 뭐 양지 노트 이런 거예요, 모르세요? 그래서 양지사가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왜 최저임금이 없잖아 그때는. 93년도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돼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시범 실시가 다 안 지켰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빡세다 그래가지고 나와갖고 따로 차린 회사가 칸나노트라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90년에 칸나노트라는 회사가 생깁니다. 하여튼 양지 다이어리, 양지 모든 각종 서류라든가 서식이라든가 이런 게 양지사가 다 기획하고 영업비고 이렇게 했어요. 칸나노트는 영원한 2위죠. 뭐 지금 한 8위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계몽사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장사되네 이래가지고 계몽사가.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서식을 막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한글이나 워드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문서꾸러미라는 거를 보시면 문서꾸러미라는 걸 보시면 그 문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다 옛날에 양지사에서 30cm 자이를 들고요. 이 사비 연필로 이렇게 끄어서 만들었던 흔적들이에요. 다 그 전자화 시킨 거예요. 걔네들이 뭐 한다고 그런 걸 R&D를 새로 하겠어요. 한글 그쪽에서 썼던 거 그냥 전자화 시키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클립아트나 저거가 좀 아마 해가지고 만들어. 자, 한일은행은 어떻게 영업을 했을까요?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가? 김정균하고 라미란이 결혼식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장면이. 식당에서. 동영이 저거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때가 성동일이하고 그 딸내미들이 뭐 하는 거 왔냐 하면은, 여기 본점에서 정년 퇴임식을 했거든. 성동일이 정년 퇴임식이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쭉 나눠주고 끝나더래.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감사패를 따로 이 딸들이 전달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마지막 출근이라고 하루 전날 마지막 출근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웃들이 참 착해. 그게 판타스틱한 이웃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출근한다고 해서 그동안 수고했어요. 뭐 이러면서 뭐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마 이제 저 한일은행 통장 다 해지해야 되겠다. 그죠? 덕서의 아빠가 없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한일은행 갖고 있어요? 그죠? 앉아 계세요. 영업을 그렇게 했다고. 영업을. 1인 뭡니까? ISA인가요? 종합 예탁금 통제 각 은행별로 지점 실적 경제가 A라는 사람이 은행원이잖아요. 내 처가, 내 외가, 내 친가 중에서도 10몇 촌까지 다 예금 받아와야 돼. 임무야, 임무. 그거 못 해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시간 딱 한 달 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파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죠? 핸드폰 파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LG에 내 친구가 근무하는데 맨날 전화와 세기종 나왔다고. 내가요 이걸 왜 LG를 썼는 줄 아세요? 글마가 LG라서 우리 마누라도 그렇고 다 LG. 나도 아이폰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뭐 아이폰은 천하의 나쁜 회사야 걔한테는. 그런 애가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두 어머님 저기 뒤에 두 어머님 그게 LG 폰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예, 우리 그 강의에 조금만 더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 핸드폰에 뭐 중요한 거 오시나 봐요. 메모하고 계세요. 예. 한일은행.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근현대사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조금 더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롱뇽 엄마가 나옵니다. 동영의 엄마입니다. 정말 잠깐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저였답니다. 여기 합정역 옆에 가면은 최규하 전 대통령 사저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얘가 5형제의 막내예요. 5형제의 막내인데 막내다 보니까 이 맞벌이 하는 엄마, 아빠, 아빠는 학주고 선생이잖아, 선생.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부장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야, 니네 엄마 어디 가세요? 7년째 보험왕 우리 조부장님. 영업부장인 거죠, 영업부장. 그래서 여자분이 영업부장이다. 이게 88년도에 영업부장이다. 근데 얘 말이 맞다면 81년도부터 88년도까지 영업에서 1위를 하신 분 같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지역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못 챙겨줘가지고 미역국을 한번 챙겨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 제일 먹고 싶어라는 말을 누구한테 듣고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한번 끓여줘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이것도 뭐 때문에 그래? 그 헬멧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넘어져 다쳤다 그러고 얘는 다쳤는가 싶어 가보면 얘는 안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엄마가 아유 네가 참 엄마가 이렇게 케어를 못 해줘갖고 네가 이렇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 엄마가 좋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경찰서에서의 장면이잖아. 딱 봐도 경찰이잖아. 아까의 이거 밥을 먹는 동영이 표정은 똑같은데. 그잖아. 뭔가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죠? 이 엄마는 어떻게 돼? 이거 째려보고 있는 표정이죠. 근데 이게 걱정하는 표정이라고. 애가 안 다쳤는가. 네, 이제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81년부터 87년까지 이 엄마가 보험왕이다. 왜 그럴까요? 영업을 잘해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예, 동방생명보험이죠. 동방생명은 지금 무슨 생명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삼성생명입니다. 동방생명에서 삼성생명으로 그러니까 바뀔 때에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뭐 때문에 바뀌었죠? 잘 모르시나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1982년도에 전두환에 의해서 억지로 망해가지고 억지로 이 동방생명이 끌어안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국제생명입니다. 국제생명. 부산에 국제그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 할머니 친구예요. 그 양정모 회장이라는 사람. 우리 할머니 맨날 그래. 어이 정모야 일로 와봐.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런 뭐. 나는 그걸 밑에서 이렇게 보고 컸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동방생명보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사장님입니다. 강 사장. 이 강 사장이 일평생에 자식이 없어서 딱 한 명 딸만 있었어요. 그 딸이 지금 누구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까?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생명의 사장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 엄청난 반대를 뚫고 노조위원장과 회장 딸의 결혼. 참 세기의 러브스토리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7년도에 이 강 사장이 바로 동방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돈이 있습니까? 없죠? 어디가 돈이 있어요? 기업들이 돈이 있는 거야,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을 다 찾으면 이 사람들이 다 직장 영업하던 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각 직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뭐냐면 직장의 단체 보험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감성 스토리 연구소가 단체잖아? 법인으로 신고가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단체 보험을 끊어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형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영업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57년도부터 63년도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63년도에 단체 보험을 받다 보니까 단체하고 딜을 자꾸 치게 돼요. 이 동방생명보험이. 보험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돼? 은행에다 잘 말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이쪽으로 받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자꾸 사기를 치게 돼. 그리고 본의 아닌 사기가 돼요. 아시겠죠? 대출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은행이 배신 때리면은 이 사장도 어떻게 할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받은 보험금 갖고 이쪽을 줘야 되잖아. 내가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주들끼리 싸우고 왜 내 거부터 안 해주냐 뭐 이래 싸우고 하다 보니 63년도에 거의 손 늘어버리게 되고. 이 손 들어버리게 된 거를 누가 인수했습니까? 63년도에. 그 사람이 바로 이병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병철이가 어떻게 되냐면 63년도에 동방생명을 내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동방생명을 인수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영업의 방향을 싹 바꿔버립니다. 63년도. 어떻게 바꾸느냐. 남자 단체 보험을 없애요. 안 해요. 야 하니까 자꾸 딜치고 안 되겠더라.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일본의 생명보험사의 영업 방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점을 무조건 전국에 그때 자치단체가 몇 개야? 230개인가요?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지점을 다 만들어요. 만들고 어떻게 되면 대대적인 혁신을 가져와요. 뭐냐? 남자 설계사를 채용을 안 해요. 그때부터 뭐냐?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분들만 전부 다 채용하는 거예요. 채용해서 어떻게 해요? 한일은행에
영업 방식을 그대로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받습니다. 은행원이요, 옛날에 독신주의를 고집한다? 그럼 걔 잘려요. 영업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독신주의를 고집하는데도 걔가 살아남았다 그러면 한 10남매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 10남매쯤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얘는 팔아올 구석이 많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63년도부터 영업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김윤정 원장님을 반하게 만든 그 최고의 교과 과정인데요. 가라오케 근현대사라고 너무나 힘들었던 70년대라는 강의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보험 아줌마들의 애환이 나옵니다. 제가 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럼 81년도부터 이 동영이 엄마는 왜 보험왕을 차지했을까? 동영이 아빠의 직업하고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백수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백수보험. 백수보험. 동영이 아빠가 선생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보험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험 실적이 좋으려면은 저는 영업 실적이든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뭐 정치든 뭐든 실적이 좋으려면은요 개인이 좋아서만 안 돼요. 주변 사람도 좋아야 되고요. 상품도 그 컨셉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도 확정도 안 해주고 자꾸 회사에서 실적만 쪼고 안 나오면 잘라버리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자르겠다 싶으면 지가 그만두고. 맞죠? 그럼 이렇게 보시죠. 백수보험의 집단소송 관련, 자, 판 게 언제부터입니까? 1980년부터. 백수보험의 백수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화이트 핸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What is your job? I am white hand.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백수가 아니야. 여자는 백수가 아니고 백조라면서요. 앞에 계신 분 흰 옷 입으셨네. 여자면 저는 여잔데요. 그래서 백조.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 게 그 당사자들은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수라는 말은 수명할 때 숫자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라는 말을 처음 했던 게 이병철 회장이에요. 65세에 정년퇴직을 하니 65세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연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광고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정년퇴임을 하는 애만 이 보험에 받아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직업이 뭐예요? 선생입니다. 동영이 아빠 직업이 뭡니까? 선생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7년간 보험왕이라며 88년도에. 그럼 81년부터 88년도 보험왕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80년부터 87년까지 아니에요, 그게? 연도상을 시상한다고 생각하면. 삼성생명에서 연도상을 처음 시상한 게 76년도부터예요. 그때는 권역별로 했어요. 권역별로 뭐 대구, 경북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합해서 뭐랄까 보험왕 이래가지고 많은 게 76년도 81년도부터인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7년간 보험왕이라는 게 딱 맞잖아요, 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답하라 88 작가는 내한테 상 안 주나?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번도 그 드라마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라 88의 인물 캐릭터 분석을 한다니까 뭐 이미 방송 다 나왔고 뭐 그런데 그거 당신이 왜 재방송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역사 콘서트를 합니까? 이 바쁜 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백수보험 판매를 시작합니다. 6개 생보사에 약 100만 명이 가입합니다. 이 중에서 90만 명이 동방생명이었습니다. 이병철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병철이 삼성을 운영하는 기본 방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11월 달에
일본에 전화를 합니다. 비서실에서. 일본에 전화를 합니다. 11월 달에. 그러면은,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 방식을 택하는 기업이 없었어요, 거의.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과 맞먹을 수 있는 거는 현대잖아요, 현대. 그죠? 그 다음에 LG하고, 그죠? 럭키금성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그러니까 현대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그냥 이거죠. 장화. 야, 이거 이 건설이야. 이러면서, 그죠? 흙 묻은 신발 이거 이 건설이야. 그 이명박이가 처음에 가서 그랬잖아. 건설이 뭐야? 그랬더니, 루드비 비틀비우스의 건축학 개론을 제가 다 읽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틀이 뭐 어째? 이러면서 막 그러고 정주영이가 야 이거 이 건설이야 이놈 새끼야. 무슨 말이냐?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명박이 그럼 난 도대체 뭐라고? 그럼 대학 나온 나를 왜 뽑았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럼 이병철이가 했던 거는 뭐냐? 60몇 년부터 일본에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일본 동경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모든 대학교의 분들에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대학교의 분들에게 다 뭐냐면 교수들이 이병철 회장이 가니까 그 해의 일본의 트렌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측되는 트렌드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러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동경의 아카사카 미츠케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는 아카사카라는 그 자매님들 있는 곳이고요. 소위 이제 율락가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고 미츠케라고 하는 건 거기 좀 이게 여기가 아카사카고 아카사카 미츠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는 아자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자부가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입니다. 여기가 성북동쯤 되겠죠. 평창동 이런 거 다 합쳐놓은 겁니다. 일본에서 아자부에 산다 이러면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카사카 미츠케에 산다. 집값 제일 비싼 곳에 사는 거예요. 이 아카사카 미츠케 집값 제일 비싼 곳에 뉴 오타니 도쿄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 이병철이 갑니다. 그럼 리셉션장을 그 해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완전 대여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모든 그 임원급들이 이래가지고 다 들어가서 일본 말을 그래 능통해야 돼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신 메가 트렌드들을 다 흡수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이게 삼성을 있게 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삼성이 다른 기업보다 좀 먼저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국민을 쥐어짜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정규직을 만드는구나. 뭐니 해도 일본에서 가르쳐준 최고의 그거는요, 지식은요, 보험회사를 운영하라는 거였어요.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두 개가 있으니까 다 운영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달달이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그때 당시 그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고 한국 사람들은. 현금이라면 은행만 생각했지 보험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와서 그게 딱 어떻게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면 8년만 축적되면 네가 정부에다 대고 돈을 꿔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정부의 모든 입찰은 다 네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세다 대학교 교수가. 이병철이 이거다 바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일은행의 영업 방식을 빌려오자. 그래서 백수보험을 80년에 팔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동영이 저거집이 좀 잘 살 수 있는 거야. 아빠 월급 들어오지, 엄마 계속해서 그 수수료 받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쪽방에 살던 집이 어디야? 정봉이 저거집 아닙니까? 2004년 4월에 백수보험이 소송이 들어갑니다. 소비자 집단 소송. 왜? 돈을 안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150만 원 주기로 했으면 화폐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그때 150만 원 준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1980년인데 2004년에는 그때 150만 원이 지금도 150만 원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 변한 만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140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단 소송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004년 4월 가입자 303명 44억 확정 배당금 지급 요구 1차 집단 소송. 360명 58억 확정 배당금 지급 요구 2차 집단 소송.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들어서자마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게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허락 안 해주다가 2004년에 한번 해봐라 그럼 이라고 트라이얼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어. 지금까지도 2007년도 이랬잖아. 대법원 삼성생명 상대 계약자 패소 확정 판결합니다. 대법원이 누구 편을 들었다고요? 삼성생명 편을 든 거예요. 아시겠죠? 참. 자, 도농령 엄마죠. 자, 정봉이 복권으로 한번 가볼까? 이게 뭔지. 자, 복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 보세요. 정봉이 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복권이라는 게 이 드라마에 엄청 큰 역할을 해요. 정봉이가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탱차탱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심장병에 걸린 것도 이거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심장병에 걸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애가 불쌍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집 묵고 살 건 다 해결했잖아요 지금. 맞죠? 이 집이 어쨌든 이 집이 가치가 불어나도 어쨌든 간에 집은 큰아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가 벌어서 집에 가난도 탈출시켰고 지가 벌어서 어떻게 돼요? 물려받을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그 전자대리점 가게도 지가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는 1억만 당첨돼도 그게 다 가능했다고. 가게도 열어주고 집도 없고 이게 가능했다고. 지금 1억에 당첨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빚 갚아야죠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빚 좀 갚고 뭐 하다 보면 아마 1억에 당첨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머리 굴린다고 아주 고래 쥐내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써야 가장 잘 쓰는 건가 해가지고 옛날에는 1억에 당첨되면 그냥 딴 생각이 없어서 집 사고 가게 하나 열고 남는 돈으로 차 사고 생활비 다 쓰고 다 됐다고요 그냥.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랬다고. 85년도 당시에 이 당첨된 게 85년 아닙니까? 그죠? 당첨된 지 3년 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쪽박 찼던가요? 그 엄마가? 치타 엄마가? 그 맨날 왜 점박이 옷 입고 있어서 치타 사모님이라고 맨날. 그죠? 이 지금 남자 그냥 런닝구. 그죠? 메리아스 런닝 입고 있고 여기 지금 이래가지고 뭐 이게 손이 덜덜덜 떨리는 그 장면.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엄마 내가 복권을 샀는데 이랬거니 조용히 해 이거 사고 숟가락으로 때리다가 이 한국주택은행에 이게 걸린 거죠.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올림픽 복권에 돈을 받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로또도 그렇지만 국가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걷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냥 거두면 좀 미안하니까 당첨금이 걸릴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 우리나라는. 뭐, 이승기가 뭐라 그래. 그 로또 기금을 가지고, 스포츠 토토 기금을 가지고 각종 뭐 비인기 종목도 돕고 이렇게 합니다. 이승기가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맞죠? 자, 이게 올림픽 복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 올림픽 때 쓸 돈이 필요하니 이것도 81년도부터 팔았다고요. 아시겠죠? 81년도부터 팔어.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자 237회 올림픽 복권 시작하겠습니다. 자 쏘세요. 이래가지고 쏘면은 그러니까 이게 쏘잖아. 올림픽 복권은 쏘는 거고 주택 복권인가 그거는 공을 넣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 1조 당첨이 1조입니다. 1조 뭐라 그러나 60만. 그죠? 60만. 자, 이렇게 첫 번째 숫자 6 나왔고요. 그 다음 숫자 0이 나왔습니다. 60만 1345. 그러면서 어떻게 돼? 빰빠밤 축하합니다. 60만 원. 그죠? 예. 한국주택은행이 이거 가지고 엄청, 지금 주택은행이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 국민은행. 우리 어머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는 국토교통부 시세보다도 KB 주택 시세라는 것을 봐야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주택은행이 방대한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주택은행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 돈 가지고 아시안게임 때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갖고 더 당첨금 규모를 늘린 거예요. 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봉이가 한 번 더 하려고 이게 동전으로 끌고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한 번 당첨 그게 두 번째 당첨된다 하는 그게 쉽겠어요 그게 인생에 한 번도 진짜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그거 한데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울고불고 참 동영이가 그죠? 떡 갖다 주러 갔다가 엄마가 떡 먹으래요라고 갔다가 동영이가 굉장히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 떡을 갖다 줬는데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고 그러니까 떡이 그래 고맙나 그러면서 동영이 표정이 그러면서 유준열이가 뭐라 합니까? 도롱뇽 이제 우리 이사 간다 그러면서 울잖아요. 역시 공군사관학교답습니다. 복권에 걸려서 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사 간다 끝. 진짜 역시 공군사관학교입니다. 예. 근데 공사 교관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관이니까 그렇겠죠. 예. 참 이런 게 축하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로또가 근데 로또는 당첨 금액이 굉장히 많죠. 그죠? 13명이 나누었을 때 8억 2천인가 그랬습니다. 13명이 똑같은 번호가 나왔을 때 제일 대박이 450억인가 그게 적립금이 모였을 때 한 명이 당첨됐지 않습니까? 그 태백에 경찰관 하시는 분. 그분이 그래서 타워 팰리스로 이사하고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시죠. 봉사활동도 기부를 20몇 군데를 하시든가. 그래 그 형하고 동생이 봉사활동 하다가 볼일 다 봐요. 그냥 일평생 나누고 우리는 살겠다고. 자식들이 공부를 못해갖고 다 싱가포르로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싱가포르로 다 보냈던.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감옥에 계시는 우리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기도 명문 요거 나와서 서울대 외교학과도 나오고 자기 남편도 김현장 변호사인데 그죠? 서울법대 나오고 전 정읍에서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그렇잖아요? 자기 딸내미가 둘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부모 닮아 공부를 참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작년에 인사청문회 할 때 그게 큰 주제였어요. 네 딸내미에게 들어간 돈이 전체 얼만데라는 거예요. 그거 외국환 신고 다 했나? 세금 신고서 다 했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둘째 딸, 그러니까 첫째 딸은 고등학교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둘째 딸 같은 경우에 할리스톤이라고 하는 미국의 고등학교인데 1년에 학교에 내는 공납금이 1억 5천만 원이더라. 그 학교가. 공납금이. 그러니까 기숙사비하고 생활비하고 이런 거는 계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4년을 유학 간 걸 딱 생각해 보니까 비는 돈이 딱 맞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그걸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이게 일반적인 이 엄마들이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그랬더니 끝까지 이제 자기는 그냥 카드만 주고 해결했을 뿐이지 자기는 학비를 모른다고 그래서 안민석 의원한테 엄마 맞느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애 학비를 모르고 있느냐고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니었겠죠. 모르는 척 했겠죠. 거기에 비하면 1년에 1억 5천. 대단합니다. 그거. 그래. 좀 심하죠. 진짜. 그때 우리 국회에서 다 그런 소리 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하겠지. 정말 자조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도롱뇽 아빠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일부터 과외 금지. 예. 예, 내일부터 과외 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과외 금지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지요? 하라 88 보라 과외. 보라가 과외를 한다. 그 다음 밑에 응답하라 88 학주가 과외를 한다.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이 바로 내일부터 과외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예, 바로 뒤에 계시는 어머님들도 이 작은 글씨를 다 보시는데 제가 왜 원장님이 말하는 이 종이의 글씨를 못 보겠습니까? 앞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보려고 제가 이렇게 슬 다가갔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5분 정도 화장실 가서 쉬셨다가 내일부터 과외 금지입니다. 내일부터 과외 금지. 응답하라 88 보라 과외고요. 학주 과외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가 과외를 시작합니다. 선생의 자세입니다. 난 서울대 선생이다 이거지. 너의 고등학교 시절을 난 알고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쌍문 고등학교와 쌍문 여고의 공부 안 하자고 딱 마음 먹은 애들이 요런 자세, 이런 표정. 그리고 이제 보라를 좋아하는 마음속으로는 언제든지 우리 보라라고 외치고 싶은 이 남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그저 싫은 이 남자. 내 혼자 해도 되는데 미쳤다고 이렇게 하고 있나. 여기는 이 네 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고들 진짜 참 웃기고들 있네 이라고 앉아있는 그 모습. 저도 많이 겪어본, 앉아도 봤고 저기 앉아도 봤습니다. 보통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복장은 아주 훌륭하네요. 보통은 복장이 저렇지 않거든요. 추리닝 하나 딱 입고 가고 저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보라가 가외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라미란이가 이제 그 치타 아줌마가 내가 비용을 다 댈 테니 세 명 다 공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딱 한 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주 뭐해?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용납이 되세요? 학교 선생이 해당 교사들을 데리고 해당 학생들을 소집해서 미리 문제 가르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 과외가 성행을 했다고. 심지어 80년대에는 과외 금지령이 내려도 버젓이 이러고 있었다고. 아시겠어요? 버젓이 이러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앞에 학주가 회초리 하나 들고 딱 이러고서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외운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애들이 막 이렇게 화학 기호를 이렇게 외우는데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워요. 자, 학교 선생이 이렇게 과외까지 해버리면, 그죠? 부수입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누라가 보험에서 돈 벌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드라마에서 저런 걸, 있는 놈이 더한 장면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작 지하들은 공부 안 하죠. 지하들은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과외를 하고. 우리 큰 고모가 중학교를 처음 들어가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정방문을 와갖고 담임이 아니 이래 잘 사는데 와 내한테 과외 안 합니까 하다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 대 맞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교장선생이었거든. 이 담임이 그것도 조사 안 하고 온 거야. 가정방문이라고 와가지고. 그래 와가지고는 아니 이래 잘 사는데 딱 보면 옛날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래 잘 사는데 왜 내한테 과외를 안 합니까? 내한테 과외를 해야 부산이지 않습니까? 중학교잖아요. 내가 과외를 해야 경남여고도 가고 이화여대도 가고 할 건데 왜 내한테 과외를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꺼지라 이씨 이래가지고 한 대 맞고 갔던. 그때 담임 선생들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과외 비를 내는 애만 좋아하게 돼요. 사람이. 시골에 있는 몇몇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 칭송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 형태가 있는 한 가난한 애는 절대 선생님한테 대접 못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꼭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했던 선생들은 잔혹하게 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학교에서 수업에 열중하겠어요? 봉급에 열중하겠어요? 이 과외 수입에 열중하겠어요? 선생들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던 부산집 뒷집이 앞골목이 돼 있으면 뒷골목이 있잖아. 그 뒷골목에, 내 본명이 나가면 안 돼. 우리 장원고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집 사고 뭐 이런 게 전부 이래가지고 산 거예요. 영어 선생이었거든. 뭐 여자 중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영어 과외해갖고 돈 다 벌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영어 선생이네, 영어 과외 하잖아. 그러면 A라는 중학교에서도 오고 B라는 중학교에서도 올 거 아니야, 유명하면. 왜 유명하냐고. 인맥이 넓어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이 문제 좀 내라, 선생하고. 맞죠? 그러면 적중률이 높아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점점 기업화된 게 뭐예요? 비타에듀예요. 노량진에. 방문각 고시학원, 남부학원 이런 애들이라고. 알겠습니까?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뭐 어떻게 돼? 못 벗어나는 거야, 그 형태를. 뭐 검찰이 적폐다, 뭐 재벌이 적폐다. 제가 볼 때는요, 교육만큼 70년 적폐가 없어요. 선생이 88년까지 이 지랄을 하고 있었다고. 아시겠습니까? 야, 우리 학주 원래 전공이 화학이야. 그 드라마에서 도롱뇽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과외하고 있어. 이러면서. 맞죠? 그 동영이가 맨날 그러잖아. 컨셉이잖아. 뭐 말하고 나면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악에 대해서, 이 사회 악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거야, 애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의 악이 있기 때문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폐가 무슨 저 위에 있는 애들끼리의 어떤 그런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정적인 그게 아니라고. 일상생활에서의 적폐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안경환 교수가 왜 떴는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떴습니까? 당연지사처럼 어떻게 돼? 세계 대학 랭킹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아까 무슨 백수보험보다 더 자세하게 평가 지표가 쫙 돼 있잖아. 전부 영어로. 그러니까 97년도에 136위 한 거를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언론에서 막 그러다가 안경환 교수가 어떻게 돼요? 아니다. 학생 잘못은 없다. 이 인디케이터들 다 봐라. 지표를 봐라. 전부 학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학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 아시겠습니까? 바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지 자식은 그렇게 하나고등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웃기는 짜장입니다. 그런 거를 보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를 99년까지 했거든. 97년에서. 그때 이 동국대학교 법대에서 형사정책하던 조국 교수라는 그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잘생기고 키 크고. 그렇지 않아요? 미국 유학 갔다 왔고 고시를 못 붙어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안경환을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이번에 법무부 장관 딱 보였는데 지 최대의 실패작이 돼버렸어. 40세부터 서류를 볼 수 있는데 25살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알았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권한이 40세부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20, 30대 그걸 어떻게 봅니까? 박준석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안경환 교수를 존경했거든요. 근데 그 문서 위조를, 도장 위조를 하고 문서 위조를 했는지 내가 죽어도 몰랐어요. 나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책임은 민정수석이 지긴 져야 돼요.
그렇죠? 네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안경환 교수하고 인권관계 운동을 같이 한 게 도대체 몇 년이요? 12년 아니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안경환 교수가 그때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여자 교수 비율도 25%까지 늘어나고 원래 1%였어요. 1%.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였다고. 여자 교수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1%였다. 1%. 그 다음에 전임 연구요원인가 그게 40몇 %, 35세 이하 그 여자 연구요원을 그 다음에 이슬람 학생들에게나 이런 사람한테 계란을 강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힌두교 애한테 소고기 먹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게 식당을 따로 만들어서 계란 정도는 좀 우리가 빼고 음식을 안 만들면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장소도 복번화가 되고 이래 많이 고와졌어요. 근데 25살에 그렇게 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야, 참. 그죠? 이제 중2 지머리를 못 깎는다고 그 참 늦게 본 아들이 얼마나 참 이게 눈에 봐요. 공부는 잘했나 봐. 걔가 전국 영어 토론 대회 나가갖고 1등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고등학교라서 1등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자진 사퇴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어떡하나, 인생 끝나버려. 나이 70에 인생이 끝나버렸네. 자, 이제 내일부터 거해금지로 들어갑니다. 신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입 본고사 폐지. 그 다음 뭐냐? 졸업 정원제로. 이 말입니다. 졸업 정원제로. 그 다음이 여기 내일부터 과외 금지. 내일부터 과외 금지. 이게 언제냐? 1980년 7월 29일자 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개혁 조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730 교육개혁 정책. 이렇게 부르는 교육조치 이렇게 불러요. 730 교육조치. 그래서 80년부터 뭐냐면 졸업정원제. 뭐냐? 아무나 입학한다. 그냥 아무나는 아니지만 이제 전체 정원의 40% 정도는 자율적으로 입학을 한다. 근데 대학은 40% 전체 꽉 채워서 입학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입학금, 등록금, 학생 하나가 돈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시험 쳐서 한번 떨어뜨리고 4학년 졸업할 때 어떻게 돼요? 떨어뜨렸어요. 여기에는 일타쌍피가 있습니다. 대학에 돈도 많이 확보시키고 교수들의 권위도 올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데모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거야. 데모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졸업정원제인데 너가. 그래서 80년부터 84년까지 이 제도가 가요. 그래서 대학생 숫자가 확 불어나요. 대학생 숫자가 불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81년도부터 각 대학교에 꼭 공부를 못 해도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걔네들이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해. 안 하고 뭘 하냐면 노래를 해요, 이렇게. 그 제일 대표적인 애가 건국대학 다니는 홍서범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건국대학. 불놀이야 뭐 있잖아요. 그 다음날 불났다면서요, 건국대학교. 진짜예요, 이게. 그래갖고 홍서범이가 건대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불이 춤춘다, 불놀이야. 이라고 부르다가. 아시겠습니까? 81년도, 그래서 MBC 대학가요제, 물론 대학가요제를 하려면 이게 1977년도부터 시작되는데 77년도에 그게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75년도, 76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지 아들내미, 안경환의 늦둥이처럼, 늦둥이 하나 낳았죠. 박지마이가, 이 새끼가 대마초를 피더라, 이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누구 따라 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무교동에 가가지고 이장희하고 놀더라, 이거요. 무슨 말, 가수 이장희하고. 이장희가 맨날 뭐 불러요? 이장희가. 그건 너, 이거 부르잖아요. 바로 너, 그죠? 너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자꾸 박정희 보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왜 못 살지? 너 때문이야. 그죠? 그죠? 이 교육이 왜 이 모양이야? 담임 보고 너 때문이야. 그죠? 그건 너 이러면서 애들이 막 부르니까 경찰 보고 말이야. 그건 너 이래 버리니까 이거 미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한번 꼬투리를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한대수라는 애가 기가 막힌 노래를 발표합니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좋다. 대마초 이름을 해피스모크로 하자. 무슨 말인지 강물은 풀어요. 하늘은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온갖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 이걸 불렀거든. 제가 가라오케 근현대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 해피 스모크 이씨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 저기 법무부 장관하던 신직수라는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죄송한데 각하 저 대마초를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좀 만든다는 게 그게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법 규정이 없었을 때 위반한 거는 이게 소급해서 처벌할 수가 없으면 쟤들이 날아간 거야 그냥. 잡아와 씨 긴급 조치 무슨 말이야 그래. 긴급 조치에 뭐라고 유신 헌법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김기추이가 했던 그 썩을 놈의 유신 헌법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잠시 접을 수 있다. 형사상 불소급권이라고 하는 게 국민 기본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다 잡아와 이래가지고 불도저로 일단 밀고 가 세시봉을 싹 밀어버려요 그냥. 그래 조영남 이런 애들 다 잡혀요. 양희은 전부 그 다 잡혀버리니까 방송국에서 낼 가수가 없는 거야. 조용필도 잡히고 그때 꽃피는 이거 갖고 처음에 좀 힌트 칠라 했는데 잡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인 가수는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7년도에 제1회 대학가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이게 처음에 대상을 받죠. 일부러 MBC에서 그때 1회 대상을 누구한테 줬어요? 서울대학교 애들한테 준 거예요. 그 권위를 확보하려고. 그죠? 이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딴 따라하고 노는 애들이다. 이거를 좀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시상자하고 심사위원장을 최희준을 시킨 거야. 인생은 그거 있잖아. 나그네 길. 그거 있잖아. 걔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그래, 그런 애를 일부러 심사위원장을 시켰다고. 그 샌드 페블즈에게 줬다고. 야, 얘들이 그 서울 농대 출신이요. 그지? 그래갖고 77년도 이게 시작이 됐는데 81년도에는 이게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81년도 1979년도부터 이거 장사 되네. 그래서 그때 당시 통폐합으로 없어졌던 TBC가 젊은이의 가요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학력차별을 조장한다. 대학가요제라는 게. 대학생 아닌 사람 노래 부르면 안 되나? 이장이 뭐 이런 애들이 대학생이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김세환이는 대학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가 세시봉 와서 불렀잖아요. 나중에 대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TBC 쪽에서 81년도쯤에 이제 스타가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그죠? TBC의 스타 그래서 홍서범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있었죠. 난 어른이 되어도 하는 그 노래. 그게 요즘 애들은 무슨 박지윤인가 걔가 부르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지윤이 부르는 거 장난의 그 리메이크예요. 그게 김병민이라는 여자애가 있어. 덕성여대 다니는 여자애. 걔가 그 싱어로 해서 부르는 게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하는 노래 아십니까? 힘들 땐 웃어버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그게 로커스트라고.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비틀즈가 딱정벌레들이잖아요. 로커스트는 메뚜기들이거든. 그래서 메뚜기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메뚜기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보컬 이런 그 보컬은 덕성여대인데 이쪽 이 리드 기타하고 드럼하고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서강대하고 연세대 애들이 와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TBC에서 그렇게 하고 MBC 대학가요제는 81년도에 그게 나왔죠. 그 마그마. 그 마그마의 싱어가 조화문입니다. 86년도에 조화문이 불렀던 노래가 그거 아닌가요?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낼 수. 그때 81년도에 대학가요제 은상을 걔가 탔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해야 떠라 말갛게 해야 솟아라. 그러니까 박두진의 해라는 노래가 있어. 그 시가 있다고. 그거를 가지고 조화문이가 불렀다고요. 노래를 못 불러서 은상 탔습니다. 노래 내용만 보면 금상 타야 되는, 대상 타야 되는데, 불놀이야 이것도 은상 탔어요. 그 대상이 그 어릴 적 꿈이에요. 파란색 꿈인가 그거예요. 그 김병민이가 불렀던. 요새 콘서트 7080 보면 김병민이가 한 번씩 나와요. 그때 김병민이 때문에 TBC에 원래 없던 상이 하나 만들어져 갖고 걔 줬어요. 가창상.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없던 상을 하나 만들어 갖고 걔를,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가 대상을 받고 이 여자친구 너무 잘한 데가 가창상을 만들어서 줬다고. 이렇게. 스타로 크라고. MBC에 저항하는 스타로 크라. 근데 그 해에 통폐합이 돼서 TBC가 없어져 버렸어. 그죠? 그럼 80년 11월 30일 날, 그렇지 않아? 80년 11월 30일 날,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하는 그 조용필 그 노래를 끝으로 끝났어요. TBC가. 진짜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왔어. 그래서. 진짜로. 마지막에 나왔다고.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그 촛불이 TBC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그 조용필이가 전두환이한테 대든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머리를 숙이고 가만. 조용필이 울음을 참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게 왜 슬픔이 끝까지 안 갔는 줄 아세요? 11월 30일 딱 끝나자마자 12월 1일 날 칼라 TV 시대를 시작해버렸다고. 그게 전두환의 작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칼라 TV를 딱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게 교도로 이게 작전이. TBC를 왜 통폐합했습니까? 80년 11월 30일에 TBC가 사라지죠? 왜 사라졌죠? 가장 큰 원인은 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영상을 내보내지 말고 뉴스를 보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TBC가 그걸 끝까지 어기고 광주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도를 해버렸다고. 전두환이가 살려놓지 않겠다. 그래 그때 두 회사가 그랬죠. TBC하고 CBS. 그래서 CBS를 보고는 어떻게 돼서 가만히 놔두긴 하는데 이제부터 기독교 방송만 해라. 시사밖에 못한다. 그래서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하는 게 그 CBS에 그게 그 다음에 TBC에 또 뭐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게 한 맺힌 프로예요. 그게 한 맺힌 프로. 아시겠습니까? 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20몇 년을 참다가 내보내는 거라고. 자유의 시대를 맞아갖고. 그런 거 처음 하셨죠. 전국에서 저밖에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저밖에 얘기 안 하는 거 몇 개 했어요. 수협은행이 교회 대출해 주는 거하고 괜찮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얘기 안 합니다. 대학교 본고사는 폐지한다. 학력고사로 전부 바꾸겠다. 그죠? 졸업정원제로 바꾸겠다. 근데 이 졸업정원제가 84년도에 없어집니다. 왜? B학점 받은 서울법대생이 자살소동을 벌여가지고 그게 사회 공론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졸업정원제가 지나치게 이 우수한 학생들까지 제때 졸업을 못하게 하고 제때 졸업 못하니까 열등생으로서 사회에 찍혀버린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30%까지 줄여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해라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라 해놓고 뒤에서 이제 권총을 드는 거죠. 안 줄이면 죽는다. 학교 입장에서는 줄이고 싶겠냐고, 그거를. 학생 하나가 돈인데. 우리 이진욱 씨가 사립대를 다니니 잘 알 겁니다. 오랫동안 실험실에 불 켜져 있고 이러면 총장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 전기세가 돈입니다. 화장실에 물도 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칼퇴근 참 좋아합니다. 칼퇴근. 딱 시작할 때 시작해. 새벽에 일하고 이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9시에 딱 시작해서 6시에 끝내. 아시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도 없이 열심히 수업해가 4시 이전에 끝내. 아시겠습니까? 난 처음에 그게 왜 그러는지 몰랐어. 왜 국립대학교는 밤새도 되고
사립대는 왜 일찍 끝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동심이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저 운동권 애들이 과격해요?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세터에서부터 동심이 다 파괴돼 버렸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격했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과격할 줄만 알고 이렇게 제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우가 길거리로 나갔나? 아니, 그러니까 4시에 딱 끝나고 이제 갔지. 도서관도요, 많이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전기세 들지요, 건축비 들지요. 그죠? 대신에 지금 도서관은 그럼 왜 그렇게 화려하냐? 많이 사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옷 사고, 그죠? 이거 다 사라. 라면만 사갖고 돈이 안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도 사고 모든 쇼핑센터가 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지금 요 앞에 있는 이화여대 가보세요. 다 그래요, 지금. 그죠? 예. 얼마나 이화여대 총장은 이 앞에 있는 옷가게하고 머리가게에 다 그 수수료 받고 싶을까요? 그죠? 예. 이화여대 총장이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죽하면 최순실이가 그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썩을 놈의 새끼들. 자, 1988년도에 그동안 너무나 이 기다려왔던 영웅이 하나 나옵니다. 대학가요제 사상. 그 장면이 응답하라 88의 주제가고 응답하라 88의 13회인가요? 그때 애들이 전부 다 앉아갖고 과자 먹고 이러다 다 일어납니다. 애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대상이다. 대상 하나 맞추고 그런 거 하잖아. 우리 88년도까지가 뭐였냐면 미스 코리아 대회에도 누가 8명 안에 들어가 이런 거 맞추기 하고 이랬어요. 가족들끼리. 그게 큰 재미였어. 지금 누가 미스 코리아 봅니까? 뷰티 관계자 빼고. 뷰티 관계자야 지가 협찬한 애가 1등 했으니까 뭐 그걸 보겠지. 국화 미용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때 말이죠. 우리 김윤정 원장님 무한궤도에 그걸 한번 틀어보시겠습니까? 음악을. 전주라서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것까지는 신해철이 목소리가 돼 나는. 근데 어떻게 전주는 내가 어떻게 입으로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개인기를 소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전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까지는 대학 가요제의 잠시만 있다가 틀어보세요. 잠시만 있다가 틀어보세요. 잠시 멈춤. 예. 이때까지는 전주들이 없었어요. 그냥 가사가 시작됐어요.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잠아요. 듣고 있으면.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깊은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에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상념의 방랑.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4년도에 대상이 누구였죠? 사랑하는 그대 더 이상의 말도 더 이상의 눈길도 원하지 않아 내겐 필요치 않아. 그게 유열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거였어요. 잠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르는 백이성을 보고 놀라시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개성이 별로 없었던 특징이 그러니까 난 어른이 되어도 이게 무한궤도 같지가 않아요. 근데 뭐냐면은 75년도부터 독재 정권이 그렇게 대중예술을 탄압해가지고 이렇게 소재가 보세요. 88년도까지 87년도 민주화항쟁 전까지 어때 학생들이 뭐고 다 자기 검열을 해. 애들이 요 빼라. 내가 아까 전에 노래를 못 불러서 은상이라고 했죠. 조화문의 마그마가. 웃기지 마십시오. 박두진이가요. 전두환이 싫어해서 은상이었어요. 박두진 그 시인을 싫어해. 청록파 새끼들을 싫어한다고. 그 무식한 군바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박두진 시를 가지고 써? 그죠? 송창식이가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전두환을 찬양에 맞지 않았던 서정주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눈이 부시게, 그죠?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죠?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시를 썼잖아.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뚱뚱뚱. 그죠? 내가 살아보려고 지가. 그죠? 내가 죽고서 네가 무슨 말이에요? 살아보려고. 서정주가 전두환을 찬양했으니 내가 이 사람 시를 가지고 하면 옛날 외불러의 그 금지곡을 좀 벗어나 볼 수 있겠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수가 노래 불러가지고 그 페이 받아 먹고 사는 거지. 그럼 뭘 받아서 먹고 삽니까? 음반 수익으로 먹고 살고 하는데 다 막아버렸잖아. 안 그렇습니까? 왜 그 시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어떻게든 간에 좀 살아보려고 한 거죠. 살아보려고. 그죠? 박두진이 시를 가지고 부르니까 되게 전두환이, 아씨, 아직도 대학생 새끼 중에 까부는 새끼가 있네. 다 이래버리는 거야.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아. 상은 줘야 되겠고, 막 은상 정도 하나 주라. 빰, 빠바바, 빠바밤 하는 그것도요, 샌드 페블즈가 이렇게 하잖아요. 샌드 페블즈라는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아시겠습니까? 샌드 페블즈라는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모래 속에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 어차피 대학가요제 하기로 한 거 봐. 1등 주라 그래. 여러분 81년도에 대학가요제들 제끼고 제일 히트쳤던 노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81년도에. 81년, 82년, 2년 동안. 패티김 노래가 이거였어요. 그때. 그때 텔레비에서 나왔던 전두환의 최고 작품이 뭡니까? 이산가족 찾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광주를 잊게 만들까? 그죠? 생방송 맨 처음 시작을 광주 KBS에서 했잖아요. 그죠? 눈물바다를 안겨야 되겠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패티김이 불렀던 그 노래. 누가 이 사람을. 그러면 첼로 반주가 막 기가 막히게 나와요.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 그죠? 백이성 강사의 노래가 상당히 맥히죠. 그래. 자, 보세요. 그렇게 이 온 국민을 최루성 플레이에 확 빠지게 만드는데, 원래 저 패티김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그런 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드라마 주제가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조용필의 촛불도 드라마 주제가예요. 그 정윤이가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가 정윤이가 왜 죽어가냐는 한진희의 고백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정윤이가 왜 죽어? 모든 시청자들도 의문을 가졌어. 저 사람 왜 갑자기 불치병, 백혈병에 왜 걸리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말이 그거죠. 에? 부잣집 딸들은 드라마에서 다 몸이 약하다고. 잘 사는 집 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잘 살던 애가 백혈병에 걸려. 23살, 4살 나이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집 여자애들이 참 곤혹을 겪었습니다. 애는 낳을 수 있나? 하도 시엄마들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거지 하나 이런 식으로. 니도 이래 캔버스 놔놓고 그림 그리는 거 아이가? 아니요, 저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많이들 그랬어요. 진짜. 자, 이제 무한궤도 한번 틀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강압적 분위기를 이게 뭐예요? 호른을 타요. 호른. 이게 신해철이가요. 나는 이게 진짜 대단한 전주라고 생각해요. 이거 할 때 들이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독재 정권이 끝나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잘못했구나. 88년이 되니까 이제 올림픽이 와서 말 그대로 국제화 시대가 열리면서 어때 그동안 단단하게 있던 이 독재의 벽이 허물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84년도에 대학생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대학생이 하나의 계급화되자
그때 85년도 가수왕이 기가 막힌 애가 가수왕이 됩니다. 키 164cm에 어벙한 안경을 쓴 남자. 예, 김수철이가. 첫 가사가 뭐예요? 봄이 오는 캠퍼스잖아요. 여러분 공장을 캠퍼스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공장을 캠퍼스라고 안 부르잖아요. 캠퍼스라는 건 대학가예요, 대학가. 잔디밭에, 그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발베개를 하고 누워, 그죠? 편지를 쓰는데, 발베개를 하는데 편지를 어쨌습니까? 그래서 논리가 안 맞아요, 그게. 그죠? 나도야 간다, 그죠? 그런 게 한번 보세요. 대학생들을 위한 노래, 대학생들을 위한 노래. 아시겠습니까? 김수철이라고 하는 그 애가, 그러니까 걔가 그 사회적 변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얘들이 음반도 사고 카세트 테이프도 사고 내 공연에도 와줄 거다. 얘들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이한테 빠지잖아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꼬쪼 90년대 그게 나쁜 짓을 하면은 그게 김수철이가 맞는 거 아닙니까? 눈과 귀가 그때 유명한 댄스잖아. 눈과 귀가 있다는 거 맞잖아요, 그죠? 91년도에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오고 하면서 막 치키치키 차카차카 그거 불렀잖아, 그거를. 왜, 지금도 그런 걸작 동료가 어디 있노? 그런 거는 역사에 남을 동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어?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는 그, 안 그러세요? 난 진짜,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 몰라. 잘 몰라요. 그게 웃깁니까? 예. 앞으로 좀 써먹어야겠네요. 예. 자, 우리 정봉이 복권, 정봉이 심장 한번 볼까요? 심장병 어린이 낸시 여사 이렇게 돼 있죠. 정봉이가요 심장이 약해요. 걔가 못 살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영화입니다.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여자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이게 보면 압니다. 아파서 그래, 아파서. 그리고 뭐냐면 이 여자 누구예요? 최명길이야, 최명길. 최명길이라고 당시에 21살 신인 탤런트가 영화에 나왔어. 신인 탤런트. 지금 그죠? 그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 고문의 부인이잖아요. 서울시장 마누라 좀 해볼까 하다가 쪽박 찼어. 그냥 길길이 뛰는 부부가 됐어. 김한길 최명길. 여기까지 합시다. 어쨌든. 푸른 하늘 은하수 변장호 감독. 푸른 하늘 은하수가 무슨 영화입니까 이게? 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있잖아. 반드시 한 꼭지가 그거였거든. 심장이었거든. 심장병. 그 중에서도 특히 뭐야? 선천성 심장병. 5공화국 초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는 처음 강의하는 건데요. 이때까지 어떤 강의에서도 내가 안 했어요. 전두환의 이때까지 3대 업적이라면 3대 방송업적이라면 난 이렇게 꼽아서 이산가족 찾기. 그 다음에 프로야구. 프로야구에 처음에 전두환이 와가지고 시구했잖아, 이렇게. 그죠? 예. 프로야구. 그 다음이 조용필의 공연이었어요. 즉, 부당한 사회, 그거에, 어떻게,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이게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거는 전두환이 안 나서요. 누가 나설까요? 순자. 순자가 나서 순자가. 덕자 동생 순자. 전국의 순자들이 아주 이래 성함이 순자시네. 아, 그렇구나. 어느 순자? 아, 다행이다. 야는 막 그 이순자랍니다. 이순자. 아시겠어요?
근데 순자도 순자인데 뭐냐면 턱이 뾰족한 순자예요. 턱이. 이 순자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 주걱턱. 그렇지 않겠어요? 주걱턱.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 뭐가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New Generation Heart Attack. 저 뭐야? 새세대 심장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세대 심장재단. 누구를 본딴 거야? 유경수의 유경재단을 본딴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순자가 생각할 때는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그럼 나도 유경수급이 돼야지. 왜 유경수는 숙명여대 나와가지고 음악선생하다 영부인 됐는데 나는 그래도 경기여고 나오고 이화여대 의대까지 댕겼던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댕기다가 말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 유경수보다 못할 게 뭐 있노? 주걱턱 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이 영화를 딱 만들어요. 맨 마지막에 야 이게 이거를 내가 왜 기억하느냐? 이거를 자 먼저 이 여자 누굽니까? 이 여자 이때 이 84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냈거든. 새세대 유경재단 이래갖고 유경수의 이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유경장학회하고 틀려요. 정수장학회 이런 거하고. 그거는 최태민이하고 박근혜가 그때 그거 가서 알아서 한 거고. 아시겠죠? 새세대 심장재단이라 하는 게 왜 생겼냐면 이 레이건의 마누라 낸시 레이건 때문입니다.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왔어. 누가 주선했습니까? 문선명이가 주선했잖아요. 그죠? 문선명이가 그 주선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선명이가 레이건을 경선에서부터 밀었으니까. 그죠? 예. 84년도에 낸시가 와가지고 마치 무슨 고아로 된 강아지 2마리 데리고 가듯이 있잖아. 이 남자애하고 여자애를 하나씩 데리고 이게 뭐냐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애인 거야.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제3세계 구호 차원에서 이걸 고쳐줬어 미국에서. 근데 미국은 당시에 모든 내과 의사가 이 정도 수술은 다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우수성이라면서 우리나라에 막 광고가 돼서 그걸 보고 전두환의 공보부 장관이었던 지금 그게 문화부 장관이잖아요. 공보부 장관이었던 그게 문화부 안에 국정홍보처라는 거예요. 공보부 장관이었던 이원홍이라는 새끼가 이게 이산가족 찾기 아이디어를 냈던 놈이야, 이놈이. 그렇게 하면 전 국민을 그래가 패티김에 막 지가 좋아하는 게 패티김이거든. 나도 패티김 엄청 좋아하는데 왜 패티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거를 그렇잖아. 이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남자이고 얘 나도 여자 남자같이 보이잖아.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못 사는 동네 애들 갖다 딱 데리고 미국으로 가.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보자 보니까 이원홍이가 이거다. 낙도에 있는 애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심장병 걸린 애들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선천성 심장병 걸린 애들. 10,000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애들로 한번 생각해보면 2명이에요. 10,000명에 2명. 그리고 옛날에도요. 15살 때까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살아있는 애들 거의 없어요. 2살에 다 죽어요. 선천성 심장병인데 어떻게 2살 넘어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후천성 심장병 가진 애들까지 다 선천성으로 쓰게끔 의사 진단서를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심장 튼튼, 나라는 심장 튼튼, 나라 튼튼, 심장병 뭐 이런. 그래갖고 여기 누구예요? 사회자 이택님이야. 이택님. 아시겠어요? 이택님. 준서가 앞을 봐라. 여기 이택님이라고. 니 이택님 누군지 아나? 여기서 어떻게 돼? 어린애가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영부인의 은혜로. 영부인의 넓은 바다와 같은 은혜로 제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새세대 심장재단 이게 여러분 보세요. 새세대 심장재단이 하고 있는 꼬라지 내가 조금 이따 이 애들 다 뭐야? 이 애들이 데모에 동원된 애들이에요. 정확하게 치료를 받은 애들인지 아닌 애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이 다 심장 튼튼 나라 튼튼이라고 댕겼다고. 알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푸른하는 은하수가 얘가 강민경이라는 애예요. 강민경. 아역 탤런트 이 강민경이가 어디에 나왔던 애냐면 얘가 캐스팅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이거 아십니까? 조경환이가 나왔던 거. 거기 여자 주인공이에요. 여자 반장이잖아 얘가. 이 세상에 제일 멋진 호랑이 선생님 그거 있죠. 수사반장의 조경환이잖아 그게. 지금 같으면 누가 나왔겠어? 그거 있잖아. 보니 한이 있잖아 걔. 그 이수민인가 걔가 나왔겠죠. 너그 엄마 빚 다 갚아줄게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가 돈 벌어서 빚 갚았다며. 가가 돈 벌어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지금부터 수익이 시작이 되잖아 그래갖고.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인데 이게 관람불가 등급이긴 한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어. 아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기가 막혀. 이 여자가 나와요. 새세대 심장재단. 이 여자가 누굽니까? 순자.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안 앉아. 왜? 대통령이 함께 한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옆에 다. 어쩜 그렇게 영부인이라는 말 자꾸 썼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강민경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상징이어서 입술이 퍼렇게 되면 심장병이야.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그 강민경이 때문에 그 푸른하는 나서 앞에 푸른이라는 말이 그것 때문이에요. 푸른 입술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애가 어느 순간 완도에서 일하다 그게 완도야 또 전라도 완도. 그래 완도에 완도 본섬이 있고요. 그 옆에 보길도가 있어. 그러니까 노화도가 있어 노화도.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미역을 잡다가 애가 그 강민경이 같은 세련된 페이스를 가진 애가 또 갑자기 거기서 미역을 잡아. 그래갖고 미역을 잡다가 이렇게 쓰러져. 그래서 그 동사무소 직원이 내가 최명길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명길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고, 동사무소 여직원들은 다 저래 예쁘나.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외모로 여자를 평가해. 그러니까 최명길이가 이래 나와서, 그럼 대사가 이래. 정부에, 아니, 진짜 이래.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할매가, 여기 지금 할매가요. 그러니까 꼭 좀 해주세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1,000만 원 이 섬을 팔아도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노화도 팔면 한 200억 나올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 든대요. 이러면서 지금은 전천성 심장병이나 후천성 심장병 입술 퍼런 거 고치는 거 정도는 200만 원이면 됩니다. 보험 처리 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무리 가난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병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게 후진국형 병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애가 막 꼴떡꼴떡하고 이게 막 넘어가니까 뭐 우리는 미역을 아무리 팔아봤자 1,000만 원을 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눈물을 쫙 빼요. 푸른하는 은하수가 또 강민경이가 그 푸른하는 은하수를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초더미 사이에서 막 불러 막. 저 육지로 가면 나를 낫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완도에는 병원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 계신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때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막 이 정부 지원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정부 지원이 며칠까지 뭐 광주로 오세요. 서울로 오세요. 그렇게 통지하고 말겠죠. 공무원들 거의 다 그렇고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받고 영수증 처리만 하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고쳐 이만큼 입금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무원의 역할이 있어요? 그냥 가운데서 영리만 해주면 되지. 오히려 의사하고 그 당사자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십니까? 막 헬기가 떠요. 막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그 의사가 완도까지 와서 그거를 해요.
그러면서 의사가 탁 신영균이야. 그 서울치대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배우 자체가 서울치대잖아.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야. 정말 외로운 섬이군. 이러면서 있잖아. 완전히 막.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면 되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도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예, 진도대교라는 것이 겨우 그 79년도에. 그리고 제2진도대교가 84년도에. 그것도 당시 전남도지사가 고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아시겠습니까? 고건이었기 때문에. IBRD 국제개발은행에서 제1진도대교 차관을 안 주려고 했는데 고건이 끝까지 잡아가지고 해주고 교통수요를 제대로 예측했기 때문에 제2완도대교까지 생긴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농림수산부 장관이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을 좀 행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완도대교는 나중에 94년도 가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헬기를 타고 오는 게 하여튼 제일 빨랐을 것 같아. 중간에 배 탄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완도뿐만 아니라 완도에 애가 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막 완전 쌩 난리 브루스를 짜니까 두두두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잡고 있고 막 쫙 갈대들이 날리고 말이죠. 그런 것도 하나의 장치지. 그렇지 않겠어요? 감동을 증폭시키기 위한. 보는 도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영부인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런 헬기도 막 띄우고. 그죠? 헬기는 뭐 정치가들만 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강민경이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빨간 입술로 돌아오니까 애들이 막 어머야 니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막 떠날 때 엄청 막 또 울어. 그 왜 울어요? 그냥 가서 수술 받고 오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샀나? 그러니까 강민경이 마지막 대사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엔딩 대사가 뭐예요? 영부인께서 해주셨어. 예쁜 옷. 그 변장호 감독의 인터뷰에 나옵니다. 마지막 그 대사는 누가 넣은 겁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요. 97년. 웃기고 있네. 마지막 그래서 이런 여자애가 물어. 영부인이 뭔데?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지도 살떨리잖아. 이원홍이도. 그러니까 이 강민경이가 묻는 여자의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애가 정말 너 출세했구나 이러면서 끝나요. 아시겠? 그러면서 새 세대 뭐 수고하신 분 새 세대 심장대단까지 보고 담임 선생이 다 일어나라 그래요.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오면서 다 어떻게 해요? 영부인이 대단.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김정봉이가, 그죠? 김정봉이가 그때 분명히 정부 지원으로 첫 수술을 받았죠. 그러고 후유증이 계속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죽을 고비 막 이러면서 했잖아. 그 정부 지원이 뭐예요? 새세대 심장재단에다 신고해갖고 빈자의 자식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오죽이나 수술이 잘못됐으면 계속 후유증에 그렇게 시달리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입술 강민경. 참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노래도 좀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그 이태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용산문화창작소라는 곳에서 제가 제 원래 대학원 전공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그래서 동아시아 일제시대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 일본 놈들이 다스린 영토는 전체 동아시아잖아요. 나중에는 호주까지 막 저가 먹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제시대 연구는 만주나 동아시아 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한국만 가지고 다뤘거든요. 북한도 잘 몰라요, 사람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관점을 넓혀봤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7월 달에 6일, 13일, 20일 용산 이태원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오면은 용산문화창작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근데 순수 인문학 강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80년대 역사 콘서트 응답하라 88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